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면서 부당 이득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공개된 지난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로 명명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탄의 완성이라고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인용하면서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다룹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 복귀한 데 이어서 국회 재입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로 갈지 또 향후 여권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봅니다. 단종의 유배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1000만 영화의 공식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환영하고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럼 재밌게 이렇게 또 토크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소식. 유조선 피격 등 중동 사태 영향으로 국제 유가 급등했습니다. 보통은 이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뭐 올랐다 하면 우리 국내 유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주 정도는 걸리는데 벌써부터 기름값 올린 곳이 많다 보니까 정유업계 담합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겨냥을 했습니다.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동학 위원님. 일단 주유소 특별 점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점검부터 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뭐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저게 뭐 그저께 터졌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오를 수가 있냐. 그게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할지라도 비축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2, 3주라고 하는 시간 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았는데 네. 아마 그 가려운 지점들을 긁어주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딱딱 가가지고 그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 취하에서의 관료들 이렇게 지금 뭐 그냥 부동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국민들을 위해 뛰고 있다는 점에서 네. 약간 좀 든든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 민생의 어떤 그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들 대통령이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로. 그 아침에 주유했었던 사람과 오후에 주유했었던 사람들의 리터당 가격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예 안 넣었어요. 올랐을까 봐. 네. 근데 그거 다시 내릴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빨리 넣는 게 오늘이 나아요. 제일 싼 가격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산업 그 재편 과정에서 네. 이렇게 그 과점화된 시장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정유 시장이 그렇고 네. 은행이 그렇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 금리 바로 올리거든요. 근데 금리 내릴 때는 천천히 대출 금리 그렇죠. 내려서 오래 걸려요. 이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정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주유소 협회에서 설명하기를 이게 본인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정유사가 정유 가격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조사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사회 7대 비정상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제도 정비, 집행에 속도 내달라고 주문했는데 7개가 뭐냐면 마약, 공직 부패,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자, 7개 그
비정상의 면면 이제 보셨는데 특히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그 이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이슈를 제기를 주도해 왔잖아요. 자, 여기서 또 부동산 불법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부동산 불법 행위라 하면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 미리 알고 예, 예. 들어가서 이제 뭐 알박기 하는 경우들도 있을 네.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성남시장이실 때부터 주목해서 봤었던 분야들이거든요. 네. 이 분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체납을 한다. 그러면 실제 그 체납되는 액수만큼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해도 사실은 국가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대신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불평등이나 뭐 이런 부당한 면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7대, 이 7대 이 비정상에 관해서는 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도 굉장히 높은 지점 같아요. 그리고 부당하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지점들을 삭삭삭 긁어주고 있는 것 같고 뭐 무엇보다 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이거 아마 가족 중에 피해자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해마다 이게 뭐 1조 원 이상의 엄청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해외로까지 막 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제도 정비 그리고 그 집행의 속도를 내달라라고 한 점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속도감 그리고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내달라라고 하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보이스피싱 그 부분은 정말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피해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은 근절에 가깝게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캄보디아 대사에 누가 가 있냐면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범죄단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 주위에 대학가 같은 데 가면 정말 엄청나게 이게 성행하고 그 어린 학생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7대 비정상 다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과 좀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하는 7대 비정상 관련한 내용들은 검찰이 굉장히 수사 잘해왔던 건데 경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이 이양됐어요.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 뭐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수사 지연 그리고 미제 사건 급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다 마무리됐고 올해 10월부터는 지금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해왔던 검찰의 능력을 보존하고 이럴 생각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검찰은 그냥 무조건 정치적으로 절대 악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현재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점들은 저는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 너무 좋습니다. 이 7대 비정상 다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그걸 정말 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서 검찰 해체되고 아무리 이거를 제도로 보완을 해도 수사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광희 대변인.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네. 뭐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졸속이법이 된 측면이 많거든요.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시간이 짧게라도. 지날수록 당연히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것을 계속해서 어쨌든 경험이 좀 축적되는 만큼 또 능력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은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또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제도 검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다라면서 공소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외유,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입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에 접견온 지연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건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줬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게 약간 좀 묘한 게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큰 줄기는 북한에 이제 돈을 보낸 거. 그건 이제 거의 팩트로 인정이 돼 있는데 북한에 돈이 간 건.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서 준 거냐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준 거냐. 오히려 이거 갖고 좀 다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줬다는 게 직접 돈을 줬다는 얘기를 북한에 보낸 것과는 그 줄기와는 별개로 추가로 하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는 뭐 이재명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러라 그러는 건지 이게 약간 좀 묘해요. 이쪽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 건데 연결을 어거지로 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네. 이런 진술을 회유하거나 네. 압박을 한 것이고 당시 국정원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쌍방울이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이미 당시에 국정원에서도 자료가 다 나와 있고 네. 특히나 이 녹취가 나왔던 2023년은 윤석열 정권 치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자기가 스스로가 이 정권이 이제 시작됐는데 앞으로 겪을 고초 생각하면 이거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좀 무너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 겁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다 보고요. 이 쌍방울 건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재명 당시에 뭐 어성남 시장에 다 연결돼 있는 것처럼 마치 수천억 원에 무슨 8천억이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엄청난 대금을 다 무슨 대선 자금으로 준비했다, 경선 자금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이 연결고리를 다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조작, 이런 녹취록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고 지금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수사에 가담했던 사람들, 여기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TF 지금 민주당에 지금 생겨났습니다만 이 국정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지금 저희가 독재시대 지나왔지만 전 그때 살아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부당한 수사기관들의 억압과 겁박 심지어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사법살인이나 다른 말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70년대 60년대도 아닌데 이런 식의 검찰들이 행태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해요. 네. 자, 정광희 대변인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동안도 민주당이 뭐 조작 기소 많이 얘기해 봤지만 이건 이 정도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증거라면 증거고 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기화로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하고 밝혀내고 처벌하고 이거에 어떤 기점을 삼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지금 녹취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면 정말 뭐 줬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2023년 3월에 나온 증언인데 네. 그 전에 김성태 회장은 이미 2023년 1월 이전에 네.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통령 방북 대가였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였느냐 아니냐와 상관없는 다른 사안과 관련한 진술인데 이것에 대해서 방북 대가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고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이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러 조작 증거가 있었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네.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을 받아서 판정받으면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지금 무조건 정치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꾸준히
정치적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악마화시켰고 정치 검찰이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민심을 좀 환기시켜 보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재판이 진행되면 될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사실 헌법 84조로 개별 재판부가 그 재판을 중지시켰다고 하지만 그 재판 진행시켜서 나의 무고함을 좀 덜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무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한 억울한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게 예. 확실히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렇죠. 방법이다. 저는 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야당에선 그렇게 억울하고 조작 기소면 법정에서 그게 명명백백하게 결백임을 밝혀라 이런 건데, 자, 뭐 그래서 이제 야당은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라는 여당의 주장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통과된 사법 3법이라든지 결국은 이 대통령 방탄, 이 대통령 살리기 위한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이 엄청난 실정을 많이 했잖아요. 뭐 초기에 뭐 잼버리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뭐 각종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어요. 그때마다 어떤 대응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혹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겁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정을 이런 것들로 이제 덮기 위해 활용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 정권이 망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거를 이재명 탓으로 지금 몰아가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덮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조작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특히나 사법개혁 3법과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조희대 대법관이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냥 정치판에 난입을 해버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헌법과도 마찬가지로 헌법 116조.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기획운동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공판기일을 5개 재판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 선거운동 20일 남짓인데 거기에 5번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그 후보자가 하면은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납니까? 이재명 또 법정 출석.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너무나 큰 반칙이고 민주주의를 도태시키는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런 지점들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자기들끼리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애초에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검찰에서 이런 녹취도 안 나와야 되고 잘못한 게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개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방탄 아니다. 그다음에 조희대 그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더 큰 원죄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정광희 대변인.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뭔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건 아니건 간에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응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헌법 116조의 후보자의 기회균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법 체계가 정한 상황에서 사법적인 그 절차에 응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법개혁 3법이 지향하는 바, 목표로 하는 바가 과연 지금 5,200만 명 모든 국민의 법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1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네. 유권자별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법개혁 3법이 초래하게 되는 부작용들이 누적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에 네. 앞으로 그 3심에 불복해 갖고 재판소원 통해서 법적 그 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무척 많아질 겁니다. 법 왜곡죄 있잖아요. 현장에서 검사, 판사 고소 고발이 남발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빠른 재판 결과가 이루어져서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미제 사건 계속 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정권 말쯤 되면은 민주당이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게 될 겁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이 이 사법개혁 3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한 것도 전 같은 측면이라고 봐요. 네, 일단 요거는 요 정도까지 보고 자 광주 전남 통합법안 순조롭게 처리됐는데 대구 경북 통합법안, 충남 대전 통합법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충남 대전은 워낙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뭐 어떤 형평성을 이유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처음에 이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저기 다시 정리해 와서 우리 뜻을 모아 왔다 했는데 일단 지금은 처리 안 되고 있어요. 자, 정청래 대표 오늘 이것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통합 법안 처리 안 된 건 오락가락한 국민의힘 탓 200%. 100%도 아닙니다. 200%.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아니 얘기.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부의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남 대전의 경우는 의회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결과적으로 같이 이걸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 뒤에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면서 하자라고 다 통합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그래 받을게 너네 얘기가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시 또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본인들이 다시 지난번에는 통과시켜 놓고 이제는 지금 통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들만의 셈법을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추후에 예를 들면 기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 내려갈 테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연간 5조 원씩 그래갖고 20조를 4년 동안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는 의회에서 이게 통합의회라는 것이 생기면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 의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역 정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지팡하겠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정말 대구 경북의 미래를 향해서 본인들이 이런 비전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 이 상생 방안을 만들 건지 이런 걸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지금 이거 그냥 하자 말자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고 오히려 뭐 이상한 데로 또 빠지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전혀 관계없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만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통과도 좀 시켜주고 지역 여론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철우 지사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좀 반대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대세하고는 전혀 네. 관련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일단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을 막은 당처럼 이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애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역 민심이 처음에는 예. 아니 그 왜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느냐라는 네네.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앞불사 이게 잘못됐구나. 빨리 이거 고쳐서 통과시켜야겠구나라고 해서 네. 대구 경북 의원들이 그 법사위 열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이 3대 그 사법 파괴법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해 가면서까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걸 보면서 지금 TK 내에서는 야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런 그 책임론이 전가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 대구 경북 통합법과 관련해서 마치 몽리를 부리면서 이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TK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동안 해왔던 거 보십시오.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이거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법안이 있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 이런 것들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물리치고 다 통과시켰었던 거잖아요. 근데 TK 그 통합 법안만 거기 반대하니까 우리가 들어줄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민주당 계속해서 이거 정말로 통과 안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실 대구시장 선거는 본인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정말 역풍이 분다?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현안으로 가볼게요.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징계가 멈춘 셈이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 같아요. 통상 법원은 당내 문제는 사실 당 절차대로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잘 관여하지 않고 잘 인용을 안 하는 편인데 그 예상을 깨고
가처분 신청 인용했습니다. 자, 우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미 녹록지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정광주 대변인님, 예. 이게 다시 그 회복이 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 이 직무도 못했었는데 이제 하면 되는 그렇죠. 것처럼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복귀하는 거예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당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가처분 인용과 동시에 그 권한이 복귀되기 때문에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저는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나 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을 때 아니 네. 뭐 정치적 제스처다. 저기 인용될까?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 다녀온 두 분의 얘기가 이거 분위기가 괜찮다. 네. 내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에서 잘 청취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인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기대감은 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인용이 됐는데 더 놀란 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면서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엄청 재량- 강력해요. 네, 강력해요. 예. 이거 본안을 가더라도 그 배현진 의원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거기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징계를 했다고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아동 인권 침해라는 것도 그 사진은 애초부터 공개된 사진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야당 윤리위가 충실한 심의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 정당의 자유나 자율성도 헌법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하고 아주 뭐 명확하게 이게 막 흐릿흐릿하게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도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바꿔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책임론 뭐 배현진 의원부터 언급하고 특히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선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이제 요구는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게 할 수단 자체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안과 미래 분들도 그저께 장동혁 대표랑 면담하고 나서 도저히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앞으로 뭐 이런 쇄신 뭐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책임져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책임질지 안 질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판결 나온 게 네. 너무나 과도한 형량이다라고 해서 위법하다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물론 뭐 이거를 뭐 본안 심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고 동시에 배현진 당시 서울시장 뭐 이 서울시당 위원장 이 서울시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고성국 씨를 징계했었잖아요. 네. 탈당 공고를 했었다고요. 그 탈당 공고 당한 사람이 한동훈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탈당 권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단도 못 쓰고 그냥 탈당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고성국 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윤리위로 이것이 중앙당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고성국 씨 혐의가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사진 걸어야 된다. 특히나 전두환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이 민주화를 뭐 피를 안 흘리고 만들었다는 영웅처럼 묘사를 해버렸잖아요.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돼서도 완전히 미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질서를 과연 신봉하는 사람이 맞는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지에 굉장히 의문을 남기죠. 그리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해서 충격적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당의 현직 이 시장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고성국 씨에 대한 심의를 안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변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냥 윤어게인 요 라인으로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응원하게 됩니다. 네. 그 응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 여야가 건전하게 경쟁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것도 한번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검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 딱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정광희 대변인. 정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예. 모든 정치는 본인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윤리위원장도 그 나름의 판결을 내릴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무리하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런 판단을 받았다면 적어도 사의 표명은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본인의 사의 표명이 아니라면 그 임명한 인사권자가 어떤 식으로라도 유감을 표명하든 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좀 유감입니다. 저는. 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서부간선도로 일찍 방향 전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성수대교 아래 2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난지나들목 사이가 정체가 심하고요. 올림픽대로 공강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남사 진위 쪽으로 19km가량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화서 2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대구 쪽으로 옥포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번 그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예. 국민의힘 윤리위에 앞으로 결정이 조금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네. 그런 거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또 하나가 그것부터 일단 여쭤볼게요. 네. 그다음 거는 한동훈 관련. 당연히 영향을 네.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출당 권고를 하면서 네. 탈당 권고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개인 억제를 넘어서 일반 억제의 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를 징계함으로써 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김종혁 전 최고처럼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법원이 판결한 거가 윤리위원회에 이 또 다른 이런 판결을 막는 일반 억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게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굉장히 준엄 있고 지졌거든요. 네. 지금 윤리위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소된 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다룰지 않을지도 뭐 모르겠지만 실제 다루게 된다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하게 되겠죠. 네. 자, 정광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한 전 대표가 이번 주말인가요? 저 부산을 방문합니다. 아까 배현진 의원 보니까 난 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자, 무소속으로 어쨌든 뭐 그 대구나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렇게 겨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거기 따라가는 게 이게 맞냐 이런 게 당권파 지적이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부산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이미 오늘이 갔군요. 금요일이고 내일 뭐 주요 일정들이 행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돌아오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의 저변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왜 해당 행위라고 평가하고 제지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네. 저도 뭐 그 정도 발언으로 네. 가름하려고 합니다. 자, 이동훈 최고위원님. 대한과 미래 이제 소장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장동혁 대표 이제 엊그제 만났는데 더 이상 이 오늘로서 마지막 절윤 요구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대신 지방선거 이후에 장 대표 책임져라. 장 대표도 뭐 당연히 지방선거 책임지는 거다. 근데 지방선거 완전히 만약입니다. 만약 완전히 망하고 당이 쫄딱 막 참패하고 그러고 나서 장동혁 한 명이 책임지는 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안과 미래 이분들이 세상에 험난해요. 세상에 험난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장동혁 혼자만 책임질 수가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치에 뛰어드는 되게 숭고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15% 못 넘으면 자기가 털어 넣었던 자금 이거 하나도 못 건집니다. 10%가 넘어야 그나마 절반 건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입을 타격도 상당히 크죠. 네.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테고 더 쪼그라들어서 영남당으로 그냥 완전히 갈 거예요. 근데 영남조차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이 공세를 좀 퍼부어가지고 실제 영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이번에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극우 세력으로 완전히 아스팔트 세력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땐 그나마 상대적으로 옳은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이렇게 섣불리 지금 90일 남은 상황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게 그럼 이 당은 도대체 어디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느껴야 될지 그게 이제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뭐 이렇게 리더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뭐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내치다 보니 차기 리더가 지금 당 내부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네. 이렇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정광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전 이런 자포자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자포자기보다는 전략적인 휴전을 택했다고 봅니다. 대안과 미래를 이끌고 있는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도 네. 지금 유력 단체장들 지금 현직에 있는 단체장들이 제발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더 이상 확전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경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객관적인 그 평가들을 하는 뭐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자기 확신에 차 있거든요. 이거 대안과 미래가 계속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분란만 커질 뿐이지 장동혁 대표를 바꾸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또 저격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 중동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총리는 뭐 했냐 이런 건데 총리실은 김 총리가 어떤 회의를 주재했는지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김 총리 이게 최근에만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뭐 세간의 어떤 관측처럼 이동환 최고위원님 뭐 정청래 대표를 더 향후 당권 구도에서 밀어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대선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뭐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가랑비에도 옷이 젖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누적되면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든든함을 좀 선사해줘야 되는 여당 내부에서의 파열음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그걸 불안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당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뭐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중간에 나오실지 어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네. 지금 가랑비를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마 여론조사였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마치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게 한다든가 그렇죠. 예. 또 합당 논란 때도 뭔가 어떤 설화를 또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김어준 씨는 뭐 유튜버로서도 그렇고 지금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네. 민주당이 선거를 할 때마다 지지층들이 결집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판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전력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 이게 뭔가 또 판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몰려오게 한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분할시키고 떨어뜨려내는 그런 행동 같아서 저도 좀 약간 이건 좀 위기감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이 있는 거니까 네. 지방선거 전까지는 대통령 국정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대승, 압승 이런 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이제 어떤 김어준, 김민석 어떤 당내 여당 내 어떤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또 하나는 여당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좀 싸워도 된다. 저쪽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세게 싸우는 뭐 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번에 합당 논란 이때 피하가 확실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 두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어준 씨를 보면서 과거에 어느 영화 대사였든가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괴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진보 진영에선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보수 진영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네. 김어준 씨가 정말 잘 싸우고 네. 진보 진영을 하나로 묶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그 본인의 그 위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괴물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보 진영 내에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김어준 씨가 또 스스로 자기 권력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난 2014년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본인의 어떤 팬덤을 이용해서 네. 현실 정치, 특히 민주당 내에 당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을 다른 진영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보는 것이 민주당을 앞으로 네. 예상해 보는데도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어느 지역에 누구를 뭐 문제가 있는 후보를 내든 아니든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오만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요. 자 이제 밖에 계시지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또 그 가세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동학 최고위원. 뭐 이제 분열적 요소보다는 송영길 대표 스스로가 예.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의지가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본드 역할, 접착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분열과 이거는 사실상 뭐 선거를 앞두고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합당의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 분열 버튼이 눌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잘해왔어요. 3년 동안 3년은 너무 길다 하면서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뭐 이렇게 마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지지층들이 지민 비조라고 해서 나누어서 투표하면서 그것이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분할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임기 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분열적 요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고 그럼 국민들이 민주당 또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기에 지금 위기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위기가 아니라
극복해내면서 실제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제 네.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합당이라는 큰 틀이 있고 또 이제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는 선거 연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할지 그럼 조국 대표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과연 조국혁신당 뭐 쇄빙선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더 속도전을 강조하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는 큰 그 거대 여당 안에 들어와서 한 스펙트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지금처럼 밖에서 범여권으로 다 저기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함부로 너무 또 입장을 내면은 이거 정부하고 한 몸인데 이러고 어떤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근데 또 조국혁신당은 시원하게 내거든요. 이럴 경우에 과연 당내로 들어왔을 때 당내로 들어오면 괜찮을 거다라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 저는 않을까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같은 민주 진영이 2개 내지는 3개 있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잖아요. 특히나 조국혁신당에서는 미국과 관련돼서도 아닌 건 아니다. 김은기다.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주시면서 세게 내도 저거 그렇죠. 우리 당은 아니야. 우리 당은 아니지만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주고 그 일정 부분 같은 진보 진영이라 할지라도 이질적인 목소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타협의 어떤 방안들이 훨씬 더 폭넓어지잖아요. 지렛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그러한 방식으로 오히려 정치를 연합 정치 혹은 연대 정치 전선으로 끌고 가는 게 국민들의 어떤 니즈를 더 많이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외교 관계에서는 더 다양한 수를 쓰는 데 있어서 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봅니다. 그래요. 네. 저 정광진 대변인님은 예. 남의 당 걱정할 때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한 말씀 하실까요? 민주당은 제가 어느 방송에선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호응해 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제일 평안한 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이 제일 그 갈등이 극심한 당이고 이제 갈등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 그 극심하니까 예.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후에 나오실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 네.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또 당내의 그 권력 구조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괴물과 싸울 때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었네요. 아마 영화 속에서 봤다는 건 그 니체의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석 달 남겨놓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한 2분 반 남았으니까 한 1분씩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 65%,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요. 정당 지지도 보니까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자, 이 여론조사 수치의 의미, 이동학 최고위원님 뭐라고 보세요? 우선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안정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일만 한다. 우리의 삶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면에서 약간 든든함을 국민들께서 좀 가지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여당에서는 그것을 입법으로 잘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 유가, 환율 이런 것들도 잘 방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7대 비정상 이거 바로잡겠다고 한 만큼 그런 거에서 또 소기의 성과들을 내면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 계속해서 좋은 평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제일 앞에 말했던 7대 그 과제 그런 것들의 민생 현안, 체감 현안 성과 내면은 더 국민들이 호응할 거다. 한 1분 남았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 수치. 일단 지금 나온 여론조사 뭐 비단 갤럽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레드카드에 가까운 옐로우카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6.3 지방선거 굉장히 어렵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스스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받을 변화의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레드 카드를 받은 건 아닌데 네. 가만히 있으면 레드 카드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들거든요. 제가 시간이 하다 보니까 30초 남아서 하나만 네. 더 드리면 반전의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잡아야 되는데 예. 솔직히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적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뭐 중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잃는 게 더 많지 얻을 게 더 많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자, 근데 어쨌든 또 100석 넘는 당이니까 한번 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상훈이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 입원 중인 아버지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계신 어머니. 부모님 대신 두 동생을 챙길 사람은 상훈이뿐인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형과 중증 뇌병변 장애로 발작이 잦은 여동생은 늘 상훈이의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달려가는 상훈이. 생활비와 약값, 밀린 공과금 걱정에 초조한 마음은 일상이 됐는데요. 병간호와 돌봄 속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훈이가 희망과 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바람도 강하고 기온도 떨어진 절기 경칩입니다. 오늘 서울은 3.8도까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이맘때 기온보다도 3, 4도가량 기온이 낮았는데요. 어제가 경칩이었는데 이렇게 오늘까지도 점차 기온이 내려앉으면서 강한 바람 속에 체감온도 많이 떨어진 하루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과 전남 여수, 흑산동도 제주 등 섬 지역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풍 피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또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1mm 안팎기비나 1cm 안팎의 눈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참고하시고요. 어제와 오늘 내린 비나 눈이 열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져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 광주 영하 2, 대구 0도, 부산도 1도로 대부분 꽃샘추위가 있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세종이 6도, 강릉, 광주 8, 대구 9도 등 한 자릿수가 많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서서히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이나 일부 서쪽과 제주권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군과 경찰,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고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도 독려했습니다. 또 이란 최고 지도자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맞대응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 지상군의 영토 침공은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미국의 후계 구도 개입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의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기름값도 덩달아 올라 서울의 휘발유 경유값이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격 조작은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72명이 아랍에미리트 민항기로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이 긴급 도입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추가 확보한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은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공정위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담합행위 연관 매출액은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복당 직후에 인천 계양산을 맨발로 올랐던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는 정청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인천 계양을 공천을 둘러싼 당내 교통 정리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송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송영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3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무엇이 없어져 봐야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당을 떠나 풍찬 노숙을 해보니까 당의 소중함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니 당을 본래 사랑하던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니까 더 소중해 보였어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의 정치를 해서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길로 왔잖아요. 네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아마 한 길로 걸어온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 만나 뵌 게 사실은 16대 국회 2000년이잖아요. 네. 새천년 민주당. 네. 그때 초선이셨는데 38살이었어요. 네. 네, 38살에 초선을 하셨고 그 이후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5선을 하셨나요? 네. 인천시장 하시고 5선에 광역단체장을 한 송영길 전 대표인데 자 지금 복당 이후에 지역구를 이제 가시는데 맨발로 계양산에 오르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생각으로 오르셨습니까? 이제 제 고향 인천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또 계양은 또 제가 한 40여 년을 보낸 곳이 인천과 계양이잖아요. 네네. 제가 85년도에 인천에 이사 왔으니까. 네. 그러니 지금 41년째 아니에요? 예. 계양에 오른 것도 어떤 꼭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죠. 네. 내가 이제 인사드리러 왔다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이 우리 인천 계양 땅의
흙을 직접 발바닥으로 느껴보고 싶었고 맨발로. 예. 제가 매번 정치 할 때마다 한 번씩 계양산을 맨발로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돼요? 거리가 395m. 395m, 400m네요. 예, 제일 아마 서부지간 평야지대다 보니까 제일 높은 지역이고 만이산과 이렇게 그래요. 서로 형제산처럼 보입니다. 발은 아파요? 아니면 견딜만해요? 좀 아프죠. 좀 아파요. 바닥이 차니까 좀 힘들죠. 봄에는 좀 나은데. 특히 겨울에는 찬 바닥을 딛고 400m를 올라가신 계양산 올라가셨고요. 자, 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송 대표님은 어제 정청래 대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 지역구를 어디 가냐 이런 얘기는 제가 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고수들끼리 눈빛만 봐도 압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자리였습니까? 일단 그 정 대표님이나 그 사무총장님, 조승래 총장님 다 있었는데 네.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결정하는 중이잖아요. 네네. 아직 보궐선거 지역은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계제도 아니거니와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서로 인사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정청래 대표하고도 오래 같이 정치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17대인가요? 처음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한 4년 늦으셨는데 정청래 대표와 그렇게 하셨고, 자 지금 지역구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후배와 다투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게 참 부담이다. 계양을. 그리고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 한참 정말 후배인데 부담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행사장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행사장에? 계양구에 있는 무슨 행사장에 뭐 3.1절 무슨 행사들이 예.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를 제가 일체 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서 만나서 사진 찍히고 싶지 않아서. 같이 있는 것은 부담되고 솔직히 말해서요. 대표님. 체급이 다른데도 같이 사진 찍히는 거 조금 솔직히 좀 그렇다.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까? 아니 그 체급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사실상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자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그 경선 때 정말 일꾼을 뽑아달라 일하고 오자는 의지가 꽉 차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네. 뽑아놓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4년을 일하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되고 고민이 더 쌓였고 당장 좀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 같은데 네. 대통령이 좀 외롭게 보이고 뭐라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러면 빨리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일단 제 1의 책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약간 구체적인 얘기들 그 분야들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시고 여기 또 얘기하면 약간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김남준 전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러시군요. 직접 본 적이 한 번 정도죠, 한 번. 그래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서로 두 분의 접점은 없는 거네요. 네. 예. 자, 당 공천 이제 따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뭐 당이 알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네. 저는 도마위의 생선이다. 근데 제가 이제 재판 받을 때 판사님을 보니까 판사님이 신이고 나는 도마위의 생선. 회를 뜰 거냐, 네. 매운탕을 할 거냐, 지리를 끓일 거냐. 그 판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 지도부가 판단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님과는 다르게 네. 당 지도부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 더구나 정청래 대표님이 1인 1표제까지 도입해서 당원이 주인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1인 1표제라는 게 무슨 당 대표 뽑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당원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시겠죠. 네네. 다 여론조사도 해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 당 지도부 몇 명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과 당원의 뜻으로 결정될 거다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계양 어쨌든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애착과 약 짠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특별합니까? 그렇죠. 부족한 저를 5선 의원 인천시장까지 만들어 주셨고 특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재명
그 후보를 품어서 국회로 네. 보냄으로써 이 정치 검찰로 싸울 수 있는 어떤 갑옷을 만들어 주었고 네. 정권 교체 성공시키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뭐 계양구 인천 시민 전체한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죄송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리고 네. 또 대통령께서 일을 잘 하시니까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계양을이냐, 뭐 무슨 연수갑이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런 질문은 지금 송영길 대표님은 아우, 나한테 왜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짜잘한 질문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관심은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이제 중요하신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당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한 뒤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당의 향후 그 권력 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님을 거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면 8월달에 저기 전당대회 열립니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 돌리는 거 보면 이미 후보군에 들어가 계세요. 당대표를 한번 하시긴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 선택지입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이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당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저는 국회로 돌아가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하튼 국회 돌아가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지금 자치단체장 어떤 공천이 끝나면 아마 당이 결정할 거다. 그것도 역시 국민과 당원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거다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면 그때 좀 즈음해서 또 국민이 원하고 당원이 원하면 어쨌든 그거는 얼마든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해석을 뭐 당연히 모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단계에 논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네. 지금 주된 관심사는 네. 어떻게 영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교도보를 만들어낼 것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8년도 6월 달에 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바로 하루 전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네. 당시 홍준표 비대위원장이 트럼프 김정은이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됐다. 일자를 이렇게 맞춘 거냐 이렇게까지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네. 됐습니다. 김정은과 우리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분단의식, 반공 컴플렉스 그리고 특히 영남 지역의 냉전적 지역주의 입만 열면 종북주의 빨갱이를 외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지 않는 지금도 전환길 뭐 전광훈 고성국 1만 년만 빨갱이 또는 이런 좀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종의 방공망이 해제된 네. 상태에서 청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때 부울경을 다 쓸었잖아요. 네. 부산도 또 시의원, 구청장까지 다 쓸었습니다. 그때 김부겸 그 장관께서 대구시장 나왔으면 무조건 당선됐습니다. 그때 임대윤 원외위원장님이 40% 얻었거든요. 40%. 네. 그 동구청장 하던 예. 임대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만 빼놓고 다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그랬는데 그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죠. 아시다시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 또 서울시장의 박원순 시장의 불행한 사건, 그다음에 송철호 뭐 선거법, 김경수 이 돼서 그냥 이쪽 세력들의 반격, 뭐 우리가 또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완전히 다 2022년도 선거에서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네. 그걸 다시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도와 함께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번지수를 못 찾고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사실 승리가 난망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저는 우리 대구 경북과 부울경의 교도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출마하더라도 좀 더 제 고향으로 가게 되면은
제 정치적 고향으로 가게 되면 네. 여유를 가지고 지원 유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 혼자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천시장도 이기고 서울시장, 경기도 이겨야 되고 울산시장 김상욱 의원님이 이번에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네. 저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 저를 후원회장으로 요청했겠어요? 저 호남 출신의 인천에 있는 정치인을. 그만큼 울산에서 저에 대한 홍도가 높습니다. 옛날에 인천 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거 할 때도 명예시민으로 뛰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부울경이 다 저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대구 경북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부산의 구청장 후보들 상당 부분이 저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고 네. 거의 지금 10분이 넘은 것 같아요. 영남 쪽에 지금 자치단체장 나온 분들이 예. 저를 후원회장으로 해달라는 게. 자, 그러면 송영길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구 경북 만약에 저기 통합이 되든 갈라져서 선거를 치르든 이번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번엔 그래서 분위기도 가능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전 합당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옛날식으로 그냥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3%니까 이거 보태가지고 뭐 간발의처럼 몇 프로로 이기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단계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압도적인 우리 이재명 시대에 아직도 미몽에 깨어나지 못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러한 장동혁 체제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러한 마지막 내란 심판의 선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뭘 부족해서 조국혁신당 표가 없으면 못 이긴다 이렇게 엄살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안별로 저는 아주 또 지지도가 높은 분이 있으면 그 지역구별로 선거 연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조금 더 먹고 조국혁신당한테 안 주고 뭐 이렇게 그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합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연립정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도 근데 울산의 진보당이 한 10%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지금 김상우 후보가 가장 지도 높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되면 전략적 연대를 해라는 거죠. 해야죠.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됩니다. 네. 아니,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우리 민주당한테 부지사를 줘서 네. 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국회의원은 사실 소선거구제라 그냥 전부 아니면 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지방선거는 훨씬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구 경북 충분히 이번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송 대표님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김부겸 추대론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대구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사모님도 강력히 반대하고 뭐 연쇄 말씀도 하고 우유부단. 좀 약간 무슨 뜻이었습니까? 좀 과한 표현을 썼는데 예. 그건 죄송하고요. 제가 과한 표현을 썼던 이유는 네. 매기 효과라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김부겸 총리께서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네. 사정을 했습니다. 출마해달라고. 대구에서 다. 네네. 저도 사정을 하고. 근데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그때 홍일학 의원도 사정을 했어요. 네네. 나한테. 송 의원이 김부겸 장관하고 좀 소통이 되니까 제발 좀 설득해 주라고. 근데 이것저것 이게 고려하다가 못한 거잖아요. 결정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무조건 당선됐습니다. 김부겸. 너무나 아쉬운 거고. 근데 그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충격요법을 말씀드린 게 김부겸 말고 더 확실한 대안이 지금 홍일학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래요? 김부겸 총리가 결정을 안 해주니까 김부겸 총리 나오시오 그럼 나는 사퇴하겠어 이렇게 좀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런 뜻의 말씀이셨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계속 김부겸 총리만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 안 하신다 그러면 네. 준비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주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요. 자 말씀 나온 김에 대구 경북 말씀 나온 김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안 이제 국회 통과했는데 대구 경북 행정 통합법안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안 해주는 이유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대전 충남까지 같이 모아서 당에서 입장 정리해서 오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대구 경북 보니까 경북 북부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데도 있는데 좀 이렇게 입장 정리해 와라인데 이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갈라치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건 보세요? 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거기는 하더라도 다음 선거 때 좀 시간을 갖자는 게 국민의힘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이번이 아니라 예. 4년 후에. 그러면 네. 거기는 어쨌든 이 내용 돌아가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진 못하지만 네. 지금 뭐 만약에 뭐 통합이 안 되면 나중에 4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만약에 근데 그때 대구 경북 또 주민들은 정부 여당이 이게 사실 뭐 매년 행정 권한도 그렇지만 매년 5조 원씩 4년 동안 이제 들어오는 건데 대구 경북 할 때 하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상관없습니까? 만약에 안 해주면. 글쎄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대구 경북이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애초부터. 네네. 그러니까 내부에 아까 말씀한 대로 대전 충남과의 또 입장이 통합이 안 돼 있고 이런 점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뭐 저번 때 이제 합당 과정에서 좀 민주당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대표님. 이게 거기서 뭐 이제 정청 뭐 신 이재명이니 무슨 뭐 친 정청래니 막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송 대표님이 국회 복귀해가지고 다시 당의 중앙으로 가서 만약에 당내에서 이게 차기 당권을 쥘 사람의 유력한 후보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친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시는데 그런 부분의 분류는 뭐 별로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의 논의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지금 공천도 받지 않는 후보자한테 당 대표와의 뭐 이야기를 해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나갔나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적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이재명 후보 시절에 모두가 고립되어 있을 때 제가 당 대표를 맡아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 내부의 공격을 막아낸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예. 오죽했으면 제가 이재명 당선시키려고 불출마 선언까지 했겠습니까? 하도 이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니까 이거를 정치 교체로 바꿔보려고. 네네. 그러다 결국 이제 나중에 서울시장 출마까지 되고 지역구를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모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저 자신의 정치 인생이 아무튼 이렇게 부정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기억하실지 몰라도 초선 때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5명, 황우여, 이미경, 송영길 등 5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명, 국제인권워크샵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같이 오셨던가요? 제가 취재를 가서 그랬구나. 특정 보도를 한 다음에 회사에서 아이템을 좀 더 해야지 해서 제가 한 아이템이 그러니까 송 대표님이 까먹으신 거예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제가 송 대표님한테 혹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 30대 있나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찾아냈어요. 그랬어요. 두 분이 아침에 조찬을 드는 걸 저희가 취재를 해서 그때 KBS 9시 시청률이 30%에 육박할 때입니다. 그랬구나. 초선 때 그때 9시 뉴스에 멋있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게 이제 그 2000년에 26년 전에 우리 보도였고 제가 해외 취재였는데 단독 보도죠. 그것도. 이후에도 보면 또 이제 2018년에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거기 외통위 소속으로 또 이제 송영길, 김무성, 원혜영, 김재경 이런 분들이 대사관에 국정감사 온 것도 기억나는데 이후에 이제 활동을 보니까 외교 분야 이 부분 좀 많이 하시고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죠. 향후에도 외교 분야에서 역할하고 싶다. 근데 어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겁니까? 원래 제 고등학교 때 꿈이 외교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4대 강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대 강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열어보자. 이게 저의 막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의 그런 비전이었으니까 제가
방송대 중국어과 일본어과를 졸업해서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네네.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다니까요. 문재인 네. 정부 때 예, 노영민 예. 실장님한테. 예, 예. 근데 노영민 실장님이 지금 충북 도지사 나오셨는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예. 그때 본인이 이 송영길 대표가 외교부 장관 좀 해달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에 전달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강경화 장관을 계속 교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못했고 그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네. 몇 번을 부탁했어요 노영민 실장이. 근데 네. 그때 저는 안 했죠. 외교부 장관은 노영민 실장한테 부탁한 거고 네. 역으로 노영민 실장은 송 대표님한테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하면 그렇습니다. 어떠냐 그랬는데 그때는 아예 나는 외교부 장관이지 그건 싫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 이렇게 난리를 친가 보고 그때 난 추미애 장관 시키라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난리를 치고 내가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 앉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이 윤석열 이 정치감사할 세력을 작사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법무부 장관 맡을 걸 그랬다? 그때 이제 감옥에 있어 보니까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예. 이 한동훈이 같은 이런 자들이 법무부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님은 정치검찰 폐해가 크다 이런 점 많이 이제 지적을 해 왔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또 역으로 이런 또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사법 3법이라 그러죠. 뭐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거는 보니까 곽상원 의원이나 무슨 이석연 통합위원장 뭐 이런 분들은 되게 비판을 하던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소 취소 움직임 이런 것들이요. 아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차원 아니냐.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왜 이 법이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가 사법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법 왜곡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요건이 좀 추상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럴 우려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게. 아 그래요? 아니 법 왜곡죄로 고발을 하면은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해서 올리면 검사가 기소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증거나 명백한 왜곡 행위가 없는 거를 검사가 기소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소하면 재판은 판사가 하는데 자기들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재판을 어떻게 남용해서 판결하겠습니까? 최소한 엄격하게 여겼죠. 최대한. 그래서 남용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존재 자체로 경고적 기능이 돼서 판검사들이 공소 제기를 하거나 판결할 때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하겠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핵 제도가 헌법에 보장되지만 우리 헌정사 70여 년 동안에 검사 한 번 탄핵했잖아요. 최근에. 그다음에 4번인가 해서 그것조차도 헌재에서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번에 검찰을 탄핵해봤다는 그 역사성이 앞으로 검사들도 야 나도 이제 핵우산으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잘못하면 그냥 탄핵이 들어서 업무가 정지되는구나. 라는 공포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무조건 때렸다 잡아다 넣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해구산에서 그냥 안전하게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룸사롱이가 대접받고 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 왜곡죄 반드시 경고적 위화 효과가 필요하고 대법관 12명 늘린 건 대법관이 지금 너무 안무가 돼서 지금 상고심이 얼마나 늘어지고 있습니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으로 재판들을 헌법소원 대상하는 것도 당연히 사법부의 권력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심제가 돼서 희망 고문이 될 거다 그러는데 그 안에 요건을 철저히 해서 각하하고 그 걸르기를 해야겠죠. 요건 심사를 정확히 해서. 자, 엄밀하게 하면은 큰 부작용이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번 3법 너무 우리 사법 개혁을 위한 단초로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이제 야당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국민 입장에서는요. 일 잘하는 정부 여당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게 제대로 비판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야당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건강한 야당이 없으면 건강한 여당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 있고 또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 균형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있는 장동혁 체제가 너무 밖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한동훈을 제명하고 김종혁 최고를 제명하고 또 뭐 배현진 의원을 뭐 당원 정지했다가 이번에 가처분 인용 패배되고 이렇게 거칠게 잘라내기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이 내란 행위로 규정한 이것을 지금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뭐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저히 망해버리고 다시 합리적 보수색을 재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좀 약간 회자되는 좀 사람들이 궁금한 개항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때 대선 패배한 이재명 후보에게 내주실 때 아주 찐명 그 인사 2명이 의원 2명이 가서 삼고초려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뭐 약간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어떤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시장을 출마하게 된 게 네. 그때도 서울시장 이낙연 추대론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예. 당 내부에 상당수가 이낙연 추대론. 그래서 네네. 송영길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전략공천에서 그냥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박탈이었는데. 네네. 왜 이낙연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송영길 네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냐.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도 이낙연 측에서 로비를 했어요. 자기 추대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당사에 몰려가 난리를 쳐서 다시 자격이 회복됐고 네. 경선 원칙을 발표하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송영길하고는 경선하지 않겠다. 추대하면 나가지만 송영길과 경선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낙연을 추대할 수가 없었던 게 대선 기간 내내 사실상 내가 당대표로서 저 위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까지 임명을 해줬는데 제대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낙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추대한다? 제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죠. 경선하자고 그랬던 거죠. 경선. 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저하고 김진애 의원이 경선에서 제가 네네. 후보가 된 거였고 그럼 이 개항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했지만 다 이재명 후보를 모셔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된 거죠. 저 입장에서도. 네. 그대로 놔뒀으면 저 만약에 성남 안철수 지역구로 갔으면 쉽지가 않는 구조였잖아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때 당내 이제 반 이재명 그룹은 아니 성남 시장을 했던 분인데 거기도 분당 거기도 성남 지역구였는데 왜 출마를 못하냐. 그래 네. 공천해버리면 전략 공천해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시장 때 같은 관할이었는데 네네.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서 져버렸다 그러면 바로 체포시키고 구속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어떤 개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하셨고 정치적 종국적으로 이제 목표로 삼으시는 뭐 꼭 자리를 떠나서 송영길이 추구하는 정책 궁극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는 생계형 정치하지 맙시다. 라는 거죠. 월급쟁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합시다. 라는 거고 누구를 보고 줄 서는 정치하지 말고 국민과 역사를 보고 자주적인 정치를 합시다. 라는 겁니다. 뭐 국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어디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코리아 퍼스트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있는 시기에 행정부는 한미 동맹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데 이럴 때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보여요. 저는 초선 때 조지 부시의 선제 공격 전략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이라크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이라크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그때 여당이었죠? 여당이었죠. 초선 의원이. 그래서 미국 대사가 항의하고 그랬어요.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제가 목숨을 걸고 바그다드에 갔습니다. 내가 후세인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유엔 결의안도 없이 이렇게 증거를 조작해서 핵무기도 없고 대량 살상 무기도 이미 다 해체된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침략할 수가 있는가.
유엔 헌장이 다 무너지는 행위다라고 저는 강력히 싸웠습니다. 제가 37살 때 네. 죽음을 가고 바그다드에 갔어요. 그때 미국이 바그다드를 폭격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런 기계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 초선 재선 의원들을 보면. 네. 국민 눈물 닦아주는 정치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정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우선 일주일째 접어든 중동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지금 이란이 차남인 모스타파를 후계자로 선출한 방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뭐라 그랬냐?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네. 이란의 후임 최고 지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이란 후계자 임명에 내가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차남인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모스타바는 반미 성향이 강하고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쪽에 강경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아들은 무게감이 없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다. 하메네이 정책을 계속 이어갈 사람을 새 지도자로 세울 경우에는 5년 안에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다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란이 미국의 공격 직후에 제3국을 통해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접촉을 해서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왈가왈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은 서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리의 탄약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말했는데요.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도 충분하고 의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전을 다음 단계로 전환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단순히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타격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란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그 기반 자체를 파괴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미국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이나 이란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확전 얘기가 나오면서 교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여기 지나는 유조선들의 발이 묶였고요. 또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떨어진 페르시아만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급상승했습니다. 뭐 가격을 보면요. 미국의 장대한 분노작전 개시 이후에 글로벌 원유 가격이 16% 급등을 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9%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치솟는 유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일은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계속 경제 성과로 홍보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에선 벌써부터 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선을 돌파했죠.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서울 경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1,900원 선을 넘었습니다. 고급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고급 휘발유 가격을 봤더니 리터당 2,996원, 우와, 3,000원에 육박하는 3,000원이네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유의 가격이 그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하루 만에 33.4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주유를 하려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용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장 생업 때문에 그 주유를 미룰 수가 없어서 뭐 가격을 비교하면서 저렴한 곳에서 1시간씩 기다리면서 주유를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6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사실 뭐 장기화하면 우리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유소나 정유업계 기름값 담합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네. SNS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휘발유가 이제 경유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역전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전쟁 상황이나 경제 위기처럼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유는 뭐 화물이나 선박, 건설 같은 분야들에 이제 주로 쓰이잖아요. 특히 이제 전쟁에 쓰이는 탱크나 장갑차에도 경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은 제한돼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더 민감하게 오른 겁니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국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북한에 무인기 날려보낸 민간인 3명 검찰에 넘겼습니다. 혐의 중에 이적죄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이 3명이 이 적어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네. 테스트를 해보려고 북한에다가 이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무인기만 띄운 게 아니라 이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을 해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작동을 하다가 북한에 추락을 했고 북한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 무인기를 띄운 혐의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밀도 노출한 혐의 이것 때문에 일반 이적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네, 날씨가 포근하다 하더니 갑자기 반짝 추위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 주말에도 이어질 걸로 예보가 되고 있죠? 네,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할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기온이 영하 3도로 예보됐고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게 평년보다 좀 쌀쌀한 수준이고요. 꽃샘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이 지난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김윤아 기자,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단종의 유배 생활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6시 반쯤 1,000만을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공식은 있는지 라재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라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까지는 977만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좀 넘었는데 6시 반쯤 1,00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고요. 네. 이 영화가 라 기자님 보시기에 이거는 1,000만 넘겠다 당초에 생각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예상을 못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영화계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을 못한 결과입니다. 네. 1월 20일 날 언론 시사가 있었고요. 그때 네. 당시에도 반응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 그리고 흥행이 좀 하겠지만 뭐 잘해야 500만이지 않을까, 뭐 최대한 500만 이렇게들 예측이 나왔어요. 어쩌면 300만일 수도 있고 예컨대. 뭐 300만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네. 500만은 넘기 어렵겠다 이런 그 예측들이 정도로 있었죠. 보셨군요. 네. 예.
근데 예상을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좀 뭐 역설적이긴 하겠지만 네. 좀 단순한 이야기를 좀 단순한 합법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시사회 때 단종이 죽는 장면을 보고 이게 눈물 흘리는 그런 언론인들, 기자들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도 설날 극장가에서 다크호스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예감이 들긴 했었습니다. 죽을 때 눈물 흘리는 기자들 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 기자님은 안 흘렸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감정이 좀 없나 보죠. 냉철하시군요. 네, 근데 여하튼 그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풀어냈다. 어떻게 보면 그 이게를 왕이나 권력자들 시각이 아니라 단종과 뭐 수양대군의 뭐 한 명의 권력 암투가 아니라 그냥 그 정말 시골의 지방의 그 서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풀어낸 그게 좀 먹혔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 왕들 간의 어떤 혈투, 암투 이런 데에 집중하기보다 그 예민,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민중과 백성을 사랑하는 어떤 왕의 측면 그리고 그 왕을 또 지키고자 하고 사랑하는 어떤 백성들의 모습들을 부각시킨 게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좀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본 거는 어떤 권력 관계, 권력 암투였는데 좀 시각을 좀 신선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 계기로 1000만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10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많은 숫자고 우리 뭐 국민 인구가 한 5천만이라 그러면 1000만 하면 뭔가 딱 부러지는 느낌도 들고요. 흥행 영화의 상징처럼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2000년대 전에는 이제 1000만이라는 숫자는 거의 꿈의 숫자, 달성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였는데 이제 첫 1000만 영화가 2003년에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신미도이고요.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2004년 2월에 개봉한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사이에 1000만 영화 두 편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깜짝 놀랐죠. 영화가 이렇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1000만 관객이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5천만 명 중에 1000만이면 그러니까요. 5명 중에서 1명이 본 꼴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린 아기들 이제 빼고 그러면 엄청난 관객이 들어간 거겠죠. 근데 이제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가 이제 급증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금이 넘쳐나고 이제 일종의 멀티플렉스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그런 유통망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맞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0만 영화라는 거는 한국 영화 산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05년에 왕의 남자가 이제 1000만 영화가 됐고 2006년에 괴물 역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니까 이제 1000만 영화 정도는 이제 꿈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될 수 있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 어떤 관객 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영화 하면 이제 단순하게 기적의 영화 뭐 이런 게 아니라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라는 그런 상징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라 기자님 얘기 듣고 보니까 멀티플렉스, 그다음 유통망, 그다음에 대기업들 투자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또 2000년대 초반에 딱 갖춰져서 거기에 또 좋은 영화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 깃발을 달았군요. 네, 한 박자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거의 매년 꾸준히 1000만 영화 나왔고 보니까 이제 2020년, 21년 그리고 지난해죠 2025년 그 새해에 1000만 영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생긴 건데. 뭐 2020, 21 그 코로나라고 치고 작년에는 어떻게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안 좋았나요? 왜 그러니까 아니면 작품이 조금 이렇게 볼만한 작품이 없었나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제 대유행 시기에 이제 관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OTT를 이제 즐기게 됐고 일종의 이제 관람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극장에 안 가도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어떤 여가 활동에 이제 변화가 생겼고요.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OTT 드라마로 유명 감독들이 또 많이 몰렸죠. 예를 들어서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유명 감독들이 이제 OTT로 올려가다 보니 극장용 영화를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상품성이 높은 영화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흥행에 이제 힘을 쓰고 있는 스타 배우나 스타 감독들이 대부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스타 배우와 스타 감독들이
양성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영화계가 이제 침체에 빠졌고 지난해 이제 불황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OTT 번성하고 극장에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거가 많아졌고 거기다 스타 감독, 스타 배우들 좀 부진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렇다면 천만 영화의 어떤 과연 공식이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만 영화 된다는 이제 공식이나 어떤 구성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공식이 있다면 다들 천만 영화 만들겠죠. 근데 뭐 그렇지만 그래도 예. 영화계에서 공식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은 있었죠. 어떤 특히나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네. 이제 유명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작비를 많이 들이고 이제 대형 스타들이 이제 대거 출연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멀티캐스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걸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이고 여름 휴가철 또는 연말 시장을 겨냥하는 식의 이제 대작 영화를 만들면 일종의 어떤 대마불사 같이 네. 그렇게 천만 영화를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떻게 쏟아붓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블록버스터인 블록버스터.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블록버스터. 자 그렇다면 그런 만약에 지금 라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견지에서 본다면 왕사남은 해당이 됩니까? 좀 다른 어떻게 별종 같은 그런 별종 존재입니까? 같은 그래요. 거죠. 일단은 장항준 감독이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흥행작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독의 영화를 우리가 네. 믿고 보는다. 이 감독의 영화는 볼만하다. 이런 네. 인식은 그게 크게 형성돼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가 이제 그 유해진 씨가 출연을 하고 박지훈 씨도 이제 등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지훈 씨 같은 경우 인지도가 낮은 이제 신인 배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형 스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영화는 아니고 특히나 이제 제작비가 100억 원 난지인데 네. 사극치고는 상당히 적게 들어간 영화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블록버스터 공식, 네. 천만 영화의 어떤 흥행 양식 이런 네.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천만 영화 됐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면 이제 돌아가는 돈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제작비 들어가는 데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천만을 달성하면 제작자나 배우들이나 뭐 대충 얼마쯤 버는 겁니까? 근데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다 다르죠. 다르겠죠. 예, 근데 예. 배우들 같은 경우 일종의 그 런닝 개런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지분을 가지고 가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왕가 사는 남자의 극장 매출액이 한 940억 원 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수익을 극장이 50% 정도 가져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투자 배급사와 제작사가 이제 나눠 갔는데 이제 네. 계약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천만 영화 하면은 제작사에 떨어지는 돈이 1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영화계 이제 뭐 보편적인 인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돈의 또 일부는 또 배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확한 계약서를 봐야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제작사가 이제 돈방사가 앉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정확한 그 금액은 계약 조건이나 런닝 개런티나 이런 걸 다 해봐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돈방석이 앉은 것만은 그렇죠. 분명하다. 그렇죠. 자, 한국 영화사에서 일종의 고전이 된 작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꼭 봐라 싶은 영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천만 영화 중에서 고르라고 하시면 네. 저는 이제 기생충을 고르고 싶습니다. 기생충이요? 네, 아무래도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다음 주면 또 아카데미 시즌이 시작돼서 네, 이때쯤 한번 기생충을 보시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 천만 영화하고 좀 무관하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네. 지난 1월에 이제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네네.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저는 안성기 배우가 출연한 만다라 1981년작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기생충과 만다라를 이제 추천을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천만 영화가 만드는 트렌드 이런 것도 있나요? 천만 영화가 만드는 트렌드랄까? 천만 영화 많이 가질 수 있는 트렌드 이런. 네, 아무래도 천만 영화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유사한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왕의 남자가 이제 천만 관객을 모았을 때 네. 그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허구를 보탠 액션 영화라는 거 사극 영화가 많이 유행을 그렇죠, 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따져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왕가 사는 남자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좀 더 유사한 사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어떤 그 영화 산업의 구조나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결코 천만 영화가 쉽지 않은 지금 토양이나 환경에서 천만 영화가 나온 건데 요번에 등장한 천만 영화 앞으로 국내 영화계에는 좀 던지는 메시지도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이제 지독한 불황을 겪었으니까요.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얼어붙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작년에 들어서면서 영화 제작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겠다 했지만 사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투자가 쉽지 않죠. 민간인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천만 영화가 나왔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투자 심리가 풀릴 수 있어서 또 다른 중흥이 어떤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재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